바이오는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있어서 바이오는 특강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조금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놓치기 전에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오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잘 들어오고 있고 이제 반도체나 조선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다. 좀 대형주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이쪽에 거래가 지금 들어올 확률이 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걸 느끼고 있죠. 저만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이오에 뭔가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글로벌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가 전력기기나 전선에서도 글로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종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이오가 뜨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업이 뭔가를 잘 해서 올라간다. 그것도 맞지만 글로벌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리가켄 바이오를 가지고 왔어요. 리가켄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요런 말이 자주 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ADC? 요 ADC라는 말이 좀 자주 보입니다. ADC에서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 한 몇 가지가 있죠. 한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 두 번째가 ABL 바이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ADC가 뭐냐? 일단 ADC를 쳐내는 이유는 ADC에서 너무 많은 언급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이번 이제 암학회에서도 ADC가 뭐 주인공급으로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일단 ADC가 급하다라는 느낌. 그럼 ADC가 뭐냐? ADC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항체랑 항암제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팔 두 개 달린 놈 같은 거예요. 말이 어렵다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의 항체, 항원 이런 말부터 아직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특강은 제가 천천히 개념들을 쌓아갈 거예요.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항원이 뭐냐, 항체가 뭐냐 이런 것들 천천히 쌓아갈 거예요. 됐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항체랑 항암제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팔 두 개 달린 놈인 거예요. 그러면 이 ADC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땠느냐? 그냥 항암제를 들이붓는 거예요. 몸에다가. 왜? 일단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일단 항암제를 들이부으니까 정상세포들까지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당연히 전신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나와야 되죠. 그게 ADC예요. 그러니까 ADC는 이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1번 암세포만 일단 찾아. 일단 찾아. 이게 중요하다. 2번 거기에 수류탄 정확히 던져. 사실은 ADC는 이게 전부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오른팔에는 암세포만 일단 잘 찾는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왼팔에는 왼팔에는 항암제인 이 수류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암세포를 잘 찾아야 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죠. 암세포만 일단 잘 찾는 탐지기로 잘 찾아. 일단 찾고 나면 거기에 수류탄을 정확히 던져야 돼요. 이게 오른팔이랑 왼팔이랑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ADC 기술이에요. 그럼 ADC 기술이 없었을 때는 왼팔만 있었던 거예요. 수류탄만 가지고 다니니까 암세포가 아닌 놈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들까지 이 수류탄으로 공격을 하니까 몸이 너무 아팠겠지. 맞나요? 이 ADC 기술을 가지기가 어렵다. 항암제만 딱 찾는 것도 이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찾았는데 거기에 수류탄을 흘리지 않고 수류탄을 갖고 가다가 흘리면 돼, 안 돼? 수류탄 갖고 가다가 흘리면 안 되잖아. 그 고문관이잖아. 고문관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잘 찾아서 수류탄을 정확하게 던지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 둘 다 잘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C는 사실은 뭐 정확도, 정밀성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다? 리가켄 바이오다.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구죠? 저기 지금 뿌락치를 찾아내라. 요게 리가켄 바이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는 ABL 바이오로 넘어갈게요. ABL 바이오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 항체 플랫폼인 이제 그랩바디 B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얘들의 기술력인 거예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뇌의 특성이 뭐냐면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기관보다 좀 더 강한 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을 이미지로 가져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단한 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어떤 단백질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과를 못해요. 너무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뇌 쪽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가 너무 힘이 강력해서 방어 체계가 너무 강력하면 좋죠. 독성 물질이 통과를 못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평소에는. 근데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뇌로 들어가서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혈내 장벽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치료제를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강한 군사들이 우리 뇌를 지키고 있다. 평소에는 오히려 좋다. 근데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치료제를 안 들어보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다. 그 기술이 바로 그랩바디 B라는 거예요. 이름이. 약간의 비유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랩바디 B는 비유로 따지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예요. 혈내 장벽을 지키고 있는 군사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일단 속이는 거예요. 군사에게 혈내 장벽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강력한 우리 군사에게 같은 편이라고 일단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내 장벽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오른팔이 하는 역할이에요. 얘도 팔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왼팔이 하는 역할은 들어가서 나쁜 놈 찾는 팔이에요. 근데 나쁜 놈을 찾았다고 해서 끝인가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아까 우리 ADC에서 뭐 했어요? 나쁜 놈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른팔로는 더듬더듬 하면서 자꾸 나쁜 놈을 찾아야 돼. 근데 왼팔로는 뭐 해야 돼요? 정확히 치료제를 정확한 곳에 던져야 되죠. 항암제를 이상한 곳에 던지면 안 되죠. 요게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 뭐 어떤 기술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이제 나쁜 놈까지 찾았어. 이제 뭐 하면 좋을까? 여기에 ADC를 접목시켜서 치료제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ADC랑 상관은 없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랩바디 B랑 ADC랑 궁합이 너무 잘 맞다. 이 둘의 기술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ADC 관련주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BL 바이오의 이 그랩바디 B 자체는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에 의미가 있진 않아요. 혈내 장벽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게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목적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할 거면 ADC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까 정확하게 수류탄을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ADC 관련주로도 엮이는 거예요. 까지 이해했으면 1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은 ADC를 핵심으로 두시면 안 돼요. 이중항체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그 자체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ADC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 ADC를 잘하는 거는 리가켄 바이오고. 됐나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일단 어려운 용어를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LCB14라든지 LCB84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하제형 주사인 거죠. 비하제형 주사 때문에 이제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SC라고 하죠. SC형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번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맞죠? 여러 가지인데 원래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특성이 뭐냐면 정맥 주사는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혈관, 그러니까 핏줄에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사 맞을 때 핏줄 이렇게 탁탁탁 간호사가 쳐가지고 핏줄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사를 쪽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흡수는 빠른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희석시키면서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항암제 같은 경우. 그러면 과도하게 쭉 빠르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쇼크가 오겠죠, 몸에. 항암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희석시켜서 링겔 맞듯이 맞지 않고 주사기로 그냥 쭉 맞아버리면 몸에 쇼크가 와버려서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천천히 희석시키면서 맞아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입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원에 그냥 오랫동안 누워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맥주사를 이제 맞으려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중심 정맥관을 잡아야 한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걸림. 중심 정맥관 잡았어요. 근데 항암제 맞기 전에 전 처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천천히 맞을 때 빠르면 뭐 2시간에서 6시간 또는 길면 24시간 정도 약물을 2-3개 조합해서 계속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 맞은 후에도 어떻게 돼요? 후 처치를 해야 돼요. 24시간 정도 경과 관찰. 이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 입원을 꼬박해서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평균적으로 어때요? 2박 3일이 걸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박 3일 걸리는데 이게 2박 3일 딱 하루만 맞고 끝나나요? 아니죠. 한 3-4주마다 또 와서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면역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몸무게는 줄어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3박 4일씩 병원에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의사들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뭘 체크하고 염증 생기면 관을 또 갈아줘야 되고, 그냥 나 치료 안 할란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나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뭘까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이 정맥주사로 투여할 때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요게 정맥주사로 맞을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피하제형을 개발을 했어요. 알테오젠에서 피하제형을 개발한 거예요. 피하가 뭐예요? 피부 밑이라는 거죠. 피부 밑에 있는 이 피하제형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약물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주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그러니까 내 몸에 약물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맥주사는 내 핏줄에 직접 놔야 되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놓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맞아야 돼. 이 천천히 맞는 것 때문에 3박 4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이 피하제형,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은 왜 환자에게 좋냐면 천천히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사로 쭉 넣고 끝.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일단 피하에 넣어두기만 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천천히 조직으로 흡수시켜요. 일단 넣어두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주렁주렁 달고 천천히 한 방울씩 1박 2일에 걸려서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입원도 안 해도 되고 막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의사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안 봐도 되고 너무너무 편하겠죠. 즉 알테오젠의 이 SC 기술은, 피하제형 기술은 어떤 약물을 파는 게 아니고 효과 좋은 약물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물론 항암제 자체가 너무나 독성이 강하니까 이게 정맥주사 형식으로 맞든 아니면 피하제형으로 맞든 전신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 입장에서 너무 편하다는 거죠. 머리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야. 근데 주사 한 방만 쭉 맞고 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냐? 원래 피하제형은 뭐냐? 그러니까 SC가 개발되기 전에 원래 피하제형은 어땠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는 피하제형에 이거를 투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피하제형에 투여를 할 때는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피부과에 40대, 50대, 60대 어머님들이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들려고 필러를 맞잖아요. 근데 그 필러를 한 곳에 너무 과도하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부작용으로 막 부풀어 오르고 좀 잘못되면 조직 괴사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즉 피하에 놓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이걸 못 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항암제를 의미가 있을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용량이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데, 원래 피하제형의 방식은
용량의 제한 때문에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항암제를 예를 들어 100만큼 넣어야 되는데 50만큼 밖에 못 넣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정맥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정맥주사는 원하는 만큼의 양을 조절은 할 수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피하제형으로 투여는 가능한데 만족할 만큼의 항암제 용량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억지로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이 피하지방층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럼 요만큼 녹인 만큼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일시적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만큼 항암제를 더 넣을 수 있다. 그럼 아까 단점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피하제형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용량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피하제형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항암 치료에서 지금까지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방법인 정맥주사로 이제 놓는 방법을 쓰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피하제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항암제의 독성 그 자체는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든 피하제형으로 투여를 하든 똑같아요. 독성 그 자체는 똑같고 부작용도 비슷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거랑 정맥주사 맞으려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녹초가 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지. 항암의 결과는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 치료 과정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알테오젠의 기술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약물 주입 형식의 전 세계적 혁신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간 애들이 누구냐, 앞으로 사갈 애들이 누구냐, 그런 것들도 이제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테오젠이 왜 주목받고 있는가는 요까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으면 1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리가켄 바이오였어요. 리가켄 바이오는 ADC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 수출을 할 때 지금 좀 유망하다. 다른 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이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을 사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처음 봤을 때가 여기였죠. 리가켄 바이오를 처음 봤을 때가 여기였는데 요만큼 딱 보자고 했었죠. 손절 라인을 요만큼 우리가 잡아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맞죠? 그래서 뭐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박스권은 여기죠. 크게 보면 박스권은 여기인데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에 어떤 큰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죠.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서 그냥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는 한번 해둘게요.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가 ABL 바이오였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여기서 많이 올랐죠. 리가켄 바이오도 여기서 많이 올랐고 ABL 바이오도 여기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 전체 섹터가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좋은 종목들이 계속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ABL 바이오도 요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 체크를 하고 이제 음봉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브리핑을 제가 할 때 이제 계속 요거를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타점이 나오면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BL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일단 가버렸어요. 바이오 안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지금 거의 다 같이 올랐어요. 이게 같은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에서 좋은 애들은 지금 한 10월 말부터 해서 같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에서. 바이오는 원래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바이오는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겠고 좋은 걸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떨어지겠지만 일단 지금 자체로는 바이오 전체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내려오고 이제 잡히는 거 보고 그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일단 종목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깊게 공부한 시간이 아니고 좋은 종목이 뭐가 있느냐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는 거랑 처음 공부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니까 종목이랑 종목명이랑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일단은 아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항원이 뭐냐, 항체가 뭐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해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이오 공부를 좀 하시고 주식도 계속 하시려면 언젠가는 한 번은 이걸 끝내야 돼요. 좀 지루하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던 게 ESS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뭐 LG 엔솔, 삼성 SDI 전부 다 좀 잘 가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는 전부 다 2차 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서 상당히 끼도 좋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끼도 좋았고 이제는 거의 다 잡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음봉 떨어지면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봉 떨어질 때마다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뭐 양음양을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쑥 들어가 보면 되겠죠. 종가 매수로. 그다음에 신성 ST. 신성 ST는 이제 어제 같은 날 종가 매수를 때려야 되죠. 종가 매수 때리고 오늘도 지금 종가상으로 한 3.6% 정도 올랐네요. 어제 종가를 하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수익권이겠고 어제 종가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미리 공부가 되어 있으면 오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크게 안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 바닥을 여기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신성 ST. 그 다음에 LNF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한중 NCS가 좋았죠. 한중 NCS처럼 다들 다 같이 내려올 때 이렇게 잘 버티는 애들이 확실히 올라갈 때 강해요. 다 같이 무너지는 날 무너질 때도 얘는 살짝 무너지고 다시 박스권을 깨지 않으니까 갈 때도 더 강하게 가죠. 오늘 한중이만 거의 뭐 10% 정도 올랐고 나머지 것들은 뭐 많이 올라야 뭐 4%, 뭐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LNF 정도로 공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LNF도 포스코 퓨처엠이랑 같이 이제 끼가 좋았고 여기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계속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 선을 이탈할 때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손절을 하든지 뭘 해서 100%다 손절을 안 하더라도 50%는 잘라낸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비중 조절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위에서 내가 샀으면 그만큼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처음 계획 자체가 이거를 박살내고 내려왔을 때부터 들어갈래 하시면 여기서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차근차근. 근데 위에서 들어가서 비중을 많이 들어갔다 여기서 그러면 이탈할 때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랑 신성 ST랑 LNF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중 NCS는 너무 오늘 강하게 가버려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면 심텍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심텍이 여기서 단기 악재가 있어서 이제 크게 떨어지긴 했는데 솔직히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거고 또 모멘텀도 충분하고 또 대장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TLB입니다. TLB도 마찬가지로 기판 쪽에 심텍이랑 같이 기판 쪽에 엮여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지금 양봉을 보여주고 꺾이지 않아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탈하면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심텍이랑 TLB 정도로 보여지고 그 다음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파이넴텍이 오늘 좋았죠. 파이넴텍 우리가 잘 모아가고 있던 파이넴텍 오늘부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선 사람 나 여기서 잘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나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계시구나. 잘 사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플러스 뭐 5%, 6%, 7%는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다들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아서 여기까지 체크해서 음봉 떨어질 때마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음봉이 떨어지길 바라야 되겠죠.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놔주세요. 일단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거니까 놔주시고 안 올라가면 또 음봉에서 공부를 또 해볼 수 있겠죠.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바이오 세계랑 ESS랑 반도체 애플 폴더블폰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조막카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